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이슈가 가득한 월요일이군요. 네. 월요병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심적으로 조금 불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이해운이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지명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월요일날 딱 와가지고 유현경 배우 얘기 딱 하고 기부 얘기 딱 하고 기분 좋게 싹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해도 돼. 해도 돼요? 해도 돼. 주말에 좀 설렜어요? 난 내가 설레더라고요. 지금 전 국민이 설렙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예, 전 국민의 설렘주의보 지금 난립니다. 네. 그분 언제 온대요, 매불쇼? 일단은 뭐 최욱 씨의 결단만 남은 것 같고요. 네, 공은 최욱 씨에게 넘어왔고요. 네, 저의 결단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분이 아주 마음 크게 졸이고 있겠죠. 이런 남자가 어딨어요? 기부 딱 하고. 매불쇼 기부 4억 했습니다. 진짜 저 금요일 4억.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놀라고 있어요. 너무 4억 놀랐어요. 기부.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기사 한 줄이 안 나. 맞아. 기사가 없더라. 야, 어떻게 유튜브 채널이 4억을 기부하는데 기사 한 줄이 없어. 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맞아. 전액 기부했죠. 슈퍼챗을. 전액 기부야. 4억. 기부 그 기사가 왜 안 나냐. 기사 한 줄이 없어요. 오늘 매불쇼 출연하시는 분들은 내일로 좀 미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주제가 좀 예민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 다룹니다. 뭘 이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덮는다고 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산이산이 곽수산이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형광펜은 많이 쳐놨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끙끙 앓고 있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냥 너는 사실만 전달하다 가. 알겠습니다. 무슨 의견 같은 거 놓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양지 열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주제가 많으면 패널이 말을 줄여야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주제는 많아 실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또 자기 살 국민은 잘하시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전문 변호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JTBC 뉴스룸에 나갔더라고요. 진짜 좀 마치 뭐 대단한 변호사 같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제가 또 선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쿠팡 저도 단체 소송에 또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했어. 그래. 믿고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입니다. 네.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모두의 변호사. 네. 어제 그 JTBC에 나가는 거 잘 봤습니다. 매불쇼가 키운 변호사죠. 너무 멋지더라고. 앵커와 1대1. 1대1로 인터뷰를 딱 하는데. 약간 걱정되는 집 배우자가 따라와서 그 가능까지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 앵커는 결혼하셨어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잘 못할까봐 걱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당의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굉장히 그 모순적인 형용 모순, 집권 야당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굉장히 아주 포지션 애매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식의 수석 최고위원, 수석 인턴 신장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호는 선명하게, 대안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저희들의 요즘 슬로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쿠팡의 교활함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최악인 것 같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이 사과문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에서 김범석이가 이제 처음으로 사과했다, 막 이렇게 헤드라인을 다 뽑던데 사과가 아니거든요. 아니 사과문을 보고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한번 해보지.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사과 맞아. 그리고 이제 사과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와,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둘린 멍청이들이라는 거야. 네. 아니야.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사건은 모두 종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바보들이고 네. 이 사과 아닙니다. 저는 무슨 국수본인 줄 알았어요. 여기 무슨 아니 왜 자꾸 이거를 사과라고 헤드라인을 뽑습니까? 그러네요. 사과 아닙니다. 어찌됐든 뭐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조차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나마도 뭐 이상하지만 사과 전까지 어떤 짓을 했는지 알면 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많이 다뤘죠. 미국의 로비에서 우리 정부 압박했죠. 쿠팡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체 조사를 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정보 유출자를 자기들이 특정해서 만났고 개인정보와 사용 장비를 다 회수했고 추가 유포도 없었다고 밝혔어.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맞아. 그리고 나서 이 어처구니 없는 발표 이후 쿠팡의 주가는 6.45%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한국에서는 셀프 조사 비판이 일었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네. 하면서 바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자 쿠팡이 한글로 된 입장문하고 영어로 된 입장문을 또 냅니다. 네. 한글로 된 입장문은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하고 함께한 거다라는 억울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네. 영어 입장문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주 교활한 놈들이에요. 내용이 달라요? 달라.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불안감이라는 입장문에 있었는데 영문으로 돼 있는 곳에는 잘못된 불안감. 아, 이 불안감은 이게 틀린 거라는 거야. 네. 그리고 국문본 입장에서 억울한 비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문본에는 잘못된 비난이라고 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비난을 우리가 한다는 우리가 거예요?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바보들이니까. 아, 네. 그리고 한글본에는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영문본에는 12월 1일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와서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래서 결론은 영문본을 보면 한국에서 비판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사실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로 지금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과는 소위 입장문은 누구를 향해 쓴 것 같아요?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미국 네. 주주들 미국 주주를 향해서 쓴 와, 거예요. 주가 올랐잖아. 예, 그러니까요. 한국 국민은 끼어 팔게요. 왜냐하면 쿠팡 INC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고 아, 대한민국 한국 쿠팡은 그 쿠팡 INC라는 미국 회사의 자회사에 불과하거든요. 사과가 아니에요. 문장 전체를 보면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 자기는. 죽어. 억울해 죽어 아주 우리 그냥. 한국 국민은 바보고. 예. 저는 이거는 정부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완벽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마 뭐 정부기관에서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 정도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협조 요청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침소봉대 갖고 마치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했다는 식의 포장을 해서 미국에 있는 주주분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나 너무 열받네. 그리고 대관 조직을 굉장히 크게 한국에서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미국 대관하고 미국 주주를 향해서 지금 쿠팡이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네. 내일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 대신 편지 한 장 보낸 거야. 네. 그것도 억울해 죽겠다는 편지.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형사소송 제도에서는 챗GPT로 반성문만 써도 반 이상은 가거든요. 아. 그것만도 못한 사과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연석 청문회 열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자는 나오지 않겠다고 아주 무성의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본인이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30일과 31일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양해 못해. 아. 해당 일정은 확정이 돼 있어서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진짜 전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네. 그러니까 노력을.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저 네. 뒤로 밀려 있다는 거야 한국은. 나 스케줄 있어. 나 그날. 스케줄 있어. 네. 그날 햄버거 약속 있어. 한국 국민을요. 그리고 개 돼지로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나마 뭐 탈팡 얘기 나오고 네. 있잖아.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거 알고 있나 봐 이놈이. 쿠팡이 보상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 대단한 게 나온 줄 알았는데 봤더니 탈팡 못하게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네. 이 진짜 나 이거 제일 열받았어 오늘.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었던 쿠팡의 서비스는 쿠팡 그냥 물건 사는 것과 쿠팡 이츠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쓸 수 있는 거는 5,000원, 5,000원에서 10,000원일 뿐이고 네. 나머지는 뭐냐? 무슨 알럭스? 그리고 쿠팡 트래블 여기서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2만 원, 2만 원, 4만 원을 넣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활용해 이거를 마케팅으로. 오히려. 아. 마케팅으로. 그럼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와. 탈팡한 사람들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거 받으려면. 버리겠어요. 지금 알럭스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도 명품관을 따로 가지고 있답니다. 최소한 수십만 원 될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뭐 가방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하잖아요. 거기서 2만 원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드물 그 뿐더러. 쿠팡 트래블 그것도 여행 상품이니까. 여행 상품이에요.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대, 네. 최소한 몇십만 원대. 거기서 2만 원 깎아주고 진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광고예요. 이건 자기네. 마케팅이야. 단기 미유용 고객 같은 경우에는 웰컴백 쿠폰이라고 뿌리던데 그게 10,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아 원래 그러면 있었어요? 한 달 안 쓰고 들어갔을 때의 보상 정도보다 오히려 더 적은 거죠. 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럭스 그리고 쿠팡 트래블 같은 건 객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뭐 명품 그 플랫폼 같은데 가보시면 막 5% 할인, 10% 할인도 흔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 오히려 더 센 거죠. 정확한 용어는 배상이죠. 배상으로 가야 돼. 위법행위, 불법 배상. 행위를 했을 때 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쿠팡은 그조차도 보상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이란 말도 못 쓰게. 사실은 배상에 가까운데 배상이죠. 배상인데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마저도 못 쓰게 한다. 네. 이놈들은 진짜 안 돼. 더 걱정거리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쿠폰을 강제 적용하면서 아니면 팝업 같은 거 띄우거나 동의 버튼 띄워갖고 부재소 합의, 즉 우리 이거 받았으니까 소송 안 하는 거다라는 동의를 받을 확률도 꽤 높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쿠팡이 노리고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조단이 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소송에서 우리 어느 정도 책임을 졌으니까 책임을 줄여줘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없어라고 하던가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부재소 합의의 약관을 클릭하게 만들던가 동의하게 해서 너네 이제 소송 못해 오. 라는 식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하는 그 소송에서도 얘네들이 이거를 근거로 제시해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거예요.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또 활용하겠네. 100% 할 거고 그래서 100% 하겠네. 소가 그러니까 피해 배상액을 줄이겠다 줄이겠네. 혹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일부로 나눠 갖고 이 일부 사람들은 쿠폰 받았으니까 이거는 부재소 합의 있으니까 얘네 각하해 달라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 저희가 이기겠지만 그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변호사님 회사에서는 뭐 한 31만, 21만 정도. 지금. 21만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언론 보도상으로는 총 한 40만 분께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곳까지 합치면 예. 한 40만 명. 예, 예. 좀 적네. 근데 지금 많이 해봐야 50만 명이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손해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니까요. 쿠팡이 노리는 건 배상액은 상관없어. 다시 너네가 들어와서 우리 거를 계속 사용하는 소비자로 남아줘라는 어떻게 보면 보관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관이 아니라 꼼수죠. 탈팡을 막아보겠다는 꼼수. 꼼수의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은 한국 소비자는 개돼지. 아. 요게 기저에 깔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니들이 쿠팡 없이 살 수 있어? 맞아요. 메롱 이런 네. 거예요 지금. 나 너무 화가 나서 좀 많이 힘들거든요, 저. 열받네, 진짜. 디지털 정보가 유출 없는지 있는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너 어떻게 알아, 너네들 진짜. 자,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매우 시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처가 20년 만에 부활했다. 뭐 우리가 기재부 개혁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재부가 기획하는 기능 전체, 그 다음에 예산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부처들의 상황 노릇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슨 코레일에서 노사 간에 막 갈등을 벌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기재부에 같이 싸우러 갑시다 이래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다 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그 코로나
이거 그 재난지원금 보내자. 홍남기 어디서 뭐해? 너 갑자기 생각났네. 예. 너가 그거 지원 안 해가지고 정권 뺏겼어. 예, 그게 이제 기재부 장관한테 다 있었는데 여기서 기획예산기능은 홍남기. 떼어내서 국무총리 산하로 보낸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처가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 국무총리실 밑으로 넣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출신 삼선 의원이었던 이혜훈 후보자 자, 최근에 있었던 21대 대선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요. 빠밤. 자, 서초갑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국힘 전신부터 했죠. 네. 그리고 전 KDI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명을 놓고 온 사방이 지금 다 혼란에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 반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게 뭐냐. 네. 협치해라. 협치해라. 왜 이렇게 그냥 독재로 가냐. 협치 좀 해라. 네. 경제의 여야 어딨어? 이재명 대통령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항상 비판을 했어요. 네. 이보다 큰 협치는 건국일에 없었거든요. 건국일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환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치를 해버리네 하고. 협치 우리가 또 하란다고 하네. 네. 이재명 정부 훌륭하네. 칭찬 들어가고 빵빠레 울리고 해야 되죠. 네. 이혜훈 바로 국민의힘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예. 어제 바로 바로 그냥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현진은요 명백한 배신 행위다. 일제 부역 행위다. 일제까지 들어갔어요. 일제 부역 행위. 네. 주진우 의원 그 시켜준다고 하냐? 라면서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배현진 의원 변신의 귀재거든요. 풍양계죠. 야 그런데 저런 사람이 또 배신이란 단어를 쓴다는 게 재밌네요. 네. 제명의 근거가 해당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출신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내각에 들어가면 당을 해치는 일인 거예요. 경제 살리면 해당행위야. 경제사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인기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또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빨리 했냐? 서면 최고회의라는 걸 가졌습니다. 와 서면 급했나봐. 그러면 이거 사실 당원 입장에서 제명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의 절차 한 번을 거치지 않고 골석 재판에서 사형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이혜훈 지명자가 본인이 탈당할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 절차 위반으로 무효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해서 복당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아니 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 사람을 쓰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해당행위라고 당에서 공론화를 시키는 거는 이거는 내란이죠. 생각해봐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협치를 강조하더니 협치하니까 또 이렇게 또 난리를 칩니다. 네. 재밌는 반응이었고요. 당사자 이혜훈 후보자의 반응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페북에 남겨진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 게시물이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기세라면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입장문을 짧게 냈는데요. 정치적 색깔로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라면 어느 쪽에서 왔던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본래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의 오랜 소신이다.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저 이혜훈의 입장과 똑같다. 이재명 정부와 나는 그냥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그냥 내가 이재명이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런데 네. 이혜훈 후보자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석방을 요구했고, 다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내란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란 선동이라면서 현수막까지 걸었던 자입니다. 네.
이게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네. 이게 굉장히 그 불편한 마음이 좀 강하게 들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마이크 다 켜놨거든요. 네. 마이크 켜놨거든요. 네, 저 청와대 그 발표대로 전문성에 기반해서 통합과 실용의 방점을 찍은 그런 어떤 탕평 인사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 몇몇 분들이 우리 대변인님이 추천했냐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제가 아니 그렇게 유명하다더니 왜 손사래 아니라 그냥 같이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실 때는 이제 네.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이제 그 계엄을 옹호하고 네.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현수막 내용이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네. 저희 지지자들이 갖는 상실감, 네. 자괴감은 정말 크지요. 저희가 네. 엄동설안에 정말 길바닥에서 날밤을 새면서 어떻게 해서 이뤄낸 쟁취한 건데 이런 반탄 인사를 또 등용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네. 참 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네. 마음이 네. 있다는 거죠. 조국 혁신당 수석 최고위원님. 네. 정무적 효과는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전에 당 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네.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어. 국민의힘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내겠다라는 거고 고립시키는 거죠. 예. 거의 이 중도 보수부터 시작해서 중도 그다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중도 진보까지를 해서 와 이거 한국 정치 체제 자체를 조금 재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우클릭함으로 인해서 한국 정치 전체는 좌클릭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구상 중에 하나로 지금 이해운 후보를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양쪽에 근데 폭탄이 같이 터졌죠. 국민의힘에도 폭탄이 터졌고 네. 소위 진보 네. 상식 진영에도 폭탄이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정무적 효과는 알겠어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 왜냐하면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들이 12월 3일 날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벌였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무원칙하고 얼마나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사람들인지. 네. 그리고 경제 관료라고 했을 때 한덕수 최상목이 한덕수 최상목 뭐 모르면 몰라도 이해운 그 지명자보다 더 경제 관료로서 인정받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 관료로서의 전문성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정체성, 역사와 철학,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의문,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는 정책 노선입니다. 소위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반대했죠. 반대했어요.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네. 그리고 지금은 항상 확장적 재정 정책이 재정 노선이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정부가 이렇게 하드캐리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반시장주의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 정책 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을 하든 무릎을 꿇든 답을 아침에 해야 된다. 출근할 때 기어 들어가든 하셨어야 돼. 답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회색 코뿔소가 뭐다, 우리는 퍼펙트 스톰이다, 뭐다 되게 어려운 말들을 하면서 네. 본인의 전문성만 강조하셨거든요. 네. 국민들은 이해운의 전문성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책 노선이 이재명 대통령과 방향성. 일치하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네. 국무위원이 된다면 또다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당신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번 나가봐서 지금 후회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실 거냐. 네. 내란의 밤에도. 저에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저는 진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람이 나잖아. 그거 맞잖아. 그렇죠. 네, 진짜 나 엄청나게 민감한 사람이잖아. 청문회까지 보고 제
목소리를 얹겠습니다. 이 혼란에 저는 잠깐 좀 지켜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막 의견 내시는 건 좋지만 제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우리끼리 싸우지 좀 않으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우리 그 매불쇼 작가가 어우 비겁하다. 야 작가가 이거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 나는 진짜 그래. 그 청문회까지 보고 가겠다는 아니, 거야. 청문회 이것 때문에 겪고 있는 국민의힘의 혼란상을 보면 혼란상을 당분간은 좀 보자. 그리고 네.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만 당분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저는 후보자의 첫 출근만을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 장면을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참보일배하고 정말 자기를 자책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나는 이제 사실 기대하고 기다렸어. 와 그런데 이제 승합차에서 내려가지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기자들하고 악수하면서 흰색 코뿔소가 어쩌고 회색 코뿔 나는 무슨 동물 원장에 지금 들어갔어. 동물 원장에. 그렇죠. 블랙스완도 블랙스완 백조 얘기하고 난리더라고. 나는 이것부터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부담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말씀드리는 순간 또 속보가 하나 나왔네. 내란 부분의 발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더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대통령 말이- 메시지 나오기 전에 보여줬어야지. 네. 그럼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 블랙스완 뭐 네. 퍼펙트 스톰 코뿔소, 그런 퍼펙트 스톰. 전문 용어 쓰면서 경제 전문가인 그런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정말 그렇죠. 오늘 딱 첫날 석고 대죄를 하고 맞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갔던 거 거기서 발언한 거 이거에 음. 대해서 이제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를 또 비겁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걸 이제 감수하고 저는 청문회를 좀 보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혜원.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잘하셨죠. 오. 다만 저는 좀 더 기대하는 게 와. 이게 적재적소에 인재를 쓴다라는 현 정부 운영의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이나 김성식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활동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네.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이 극우 중심의 보수 정치의 재편 또는 한국 정치의 합리적 중도의 재구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장관이 되면 이재명 정부 정책에 매우 똑같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말은 잘 들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장관 시켜도 말 잘 들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200% 찬성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네. 경제학자나 경제 관료들은요 대다수가 사실은 확장 재정 케인즈원적인 공부를 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잠깐 실제로 다 확장 재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보수라고 하는 개발 독재 박정희 시대의 논리가 다 확장 재정이고요 국가 개입주의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네네. 네.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 대표를 만나서 인사 보복 청탁을 한 의혹이 터졌었죠. 대한항공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터졌죠. 보라매 병원에서 특혜성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터졌었죠. 네.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의혹이 터졌었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차남 빗썸 취업 특혜 의혹이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매우 심각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2022년 8월에 김병기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민주당 지도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김병기 부인에게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병기 의원 보좌 직원이 전화로 관련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고 그 녹취가 이번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사모님이 쓴다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다 어젯밤에 계산을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또 7월 10일 날 제가 이제 바로 드렸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7월 25일부터 8월 1일인가 2일까지 일주일 정도 제가 중간에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중간에 제가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그건 난 거잖아, 솔직히. 네. 조진희 부의장이 2022년 7월 11일에 부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7월 12일에 이제 임기가 시작되잖아. 그날 준 거야. 카드를. 네. 그날 준 거야. 받자마자 준 거야. 그러니까 부의장이 수령하자마자 그 카드를 준 겁니다. 김병기 부인하고 김병기 보좌관이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또 둘이 대화를 나눠. 김병기 부인하고 보좌 직원이. 그것도 녹음이 됐어요. 그것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네, 비서관님. 그 인원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게 뭐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조진이 저기도. 네, 공개된 거면 인원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다 가라로 했겠죠. 조진이는 진짜로 이제 좀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하나 남았어요. 하나.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녹취가 됐고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옆에 누구 있어? 조진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카드가 있는데 아마 우리 안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의장이 카드 이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가 한 50만 원 쓰고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누구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조진이한테 야 너는 왜 밥 안 사냐 하시는 그러니까 나 카드 없어.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 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알고 지금 있습니다. 조진이 좀 오라고 그랬거든. 조진이한테 우리가 식사하고 있으니까 카드를 내줬다. 카드로 식사를 이거 써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심각하긴 하죠. 부의장 업체비를 엉뚱한 데 썼으면은 그게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조진이가 썼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둘 다 걸리죠. 예. 업체비라는 것도 업체비 범위 내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3자가 쓰게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횡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적 유용한 사실도 알고 있고요. 네. 불법 인식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김병기 의원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카드를 조진이는 자기가 다 쓴 걸로 하겠다. 이건 당연히 자기도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조진이가 이거 내가 다 썼다. 그러고 내가 그거 하고 일부 사모님 밥 사드렸다. 이 돈 반납하겠다. 그러면 내가 사모님 거 받아가지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진이가 썼다고 한다고 조진이가 써지는 게 아니잖아. 카드가 CCTV도 있고 수사 고발을 하면 건건히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이게 실제 누가 보여달라 하느냐. 의원님이 요즘에 뭐 보안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여.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 확인하러 온 사람 없었고 자기네들은 그 CCTV 안 보여준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뭐 동석자 보안 이런 거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고마워. 그래 수고했다. 그래도 얘기했는데 오늘 9월 1일이잖아. 8월달 일정 다 지우라고 그래. 일정들 뭐 이런 거 있지. 내 관련된 거 뭐 하여튼 일정들 다 지우라고 그래. 그래. 저는 뉴스타파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여러 의혹 보도를 할 때 저는 매불쇼에서 사실 다루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네. 지켜보면서 이제 더 생각에 정리를 하고 이제는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물증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네. 댓글에는 아직도 최욱 정신 차려라. 최욱 선 넘었다. 하면서 김병기 의원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걸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 이걸 저는 듣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같은데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땐 공직자가 아니에요. 이른바 이제 쉴드 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민심의 바다에 이미 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한다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여론의 상황에 즉각 대응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첫 번째는 국민 민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이 김병기 의원 한 명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김병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우리 특히 한국 정당이 의원 특권 정당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 말로는 우리 뭐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합니다만은 당원을 더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당원들에게 결정권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까지도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교수님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이 더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당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당. 수없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특히 여기도 나오지만 지방자치의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커요. 불필요하게. 사실상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이 인사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 사실상 공천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좋게 말하면 식구입니다. 모든 은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식구인데 나쁘게 말하면은 험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마름, 뭐 해결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공천권 또는 이 보좌진 직원들은 임명권을 가지고 위계적으로 이 계급 질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관대하시네.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와, 나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 민간인인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구의원 그리고 보좌 직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 같이 들어가서 네. 거기서 막 지시를 해요. 네. 이 일에 네. 대해서. 그 텔레그램 방은 또 한겨레가 또 공개를 했거든요. 네. 김병기 부인이 김병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링크를 걸어서 올립니다. 네. 그럼 거기 구의원 보호자 직원들이 살펴보겠다고 막 답을 해요. 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24년 1월 25일에 김병기 원내대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얘기해 주신 대로 김병기의 배우자가 올리고 여기에 보좌 직원과 속해 있는 사람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 네 확인했습니다. 저렇게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24년 1월 8일 이 배우자가 대방동 파크 골프장 조성 안내가 적힌 문서 사진을 저렇게 올립니다. 네. 그러자 또 올리는 거에 뿐만 아니라 체크해보세요 라고까지 글을 남기고요. 동작 구의원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 확인한 바로는 3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정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또 답장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 일정도 조율해요. 최대한 의원님 일정 가능하면 다음 주 중이라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뭐 노래교실 시간 저렇게 올리고요. 잠시 들러 인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네 사모님이라고 답장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잡으세요 라고 답장을 하고 일정 확인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까지 대화가 주고 받게 됩니다. 와, 난 진짜 난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네. 저는 이 보도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아니, 것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뭐 몇몇 분들이 네. 뭐 뉴스타파를 믿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겨레 보도고요. 네. 네. 이거는 한겨레 아니라 뉴스타파 아니라 그냥 내용만 보면 돼요. 그럼요. 거기 한겨레 뉴스타파가 왜 들어갑니까? 네. 사실 공직자로서 이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인 아닙니까? 부인은 민간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동조직책, 동원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대로 저는 묻어났다고 봅니다. 와. 근데 내일까지 근데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거야? 와, 나는 진짜 어지럽네. 김병기 원내대표 잘 압니다만은 이게 전직 보좌관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녹취가 저게 나왔다면은 다른 녹취들도 더 많을 수 있다. 있겠죠. 네.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물타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 특검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문제로 전방위적으로 오히려 확대시켜 버려야 돼요.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박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오셨나 봐요. 얼굴 방금 엄청- 전에 다른 네. 방송 출연했는데요. 네. 저는 분장을 해줘서 오. 그 상태 그대로 왔습니다. 왜요? 아니 이거 지금까지 본 박주민이 아니야. 다른 사람. 왜 이렇게 멋있을까? 이게 되네? 왜요? 이게 돼? 뭐야 이게 되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랬어. 아니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이 아니야. 칭찬이에요. 와 놀랐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후원하게 오셨는데 네. 과잉난처한 질문 하지 아니 마세요. 없어요. 네네. 아니 없어. 예, 예. 네. 아니 없어요. 네. 다 했어요. 네. 시간도 없고. 예. 오늘 그 김건희 특검 이야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좀 우리 법조인 두 분 계시니까 요 얘기만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네. 그러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때 폭동. 이거는 진짜 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생각할수록 정말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119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에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냈어요. 그런데 백서에 정말 사람을 분노케 하는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현행 제도는 구속영장 발부, 기각의 이분법 구조만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해당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니 법원 폭동 사건을 두고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줄이는 방법을 지금 이때 이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법원이나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내용이긴 해요.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면 되냐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꺼낼 필요는 없죠.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니 내가 이거 보자마자 천대엽이가 했던 발언이 또 떠오르더라고. 119 폭동에 대해서 천대엽이가 뭐라고 했는지 이 사법부 전반의 인식이야 내가 볼 때. 우리 사법부도 좀 돌아볼 부분이 있다. 이런 반성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과연 우리 사법의 모든 재판이 이제 신속, 공정, 우리 형평성에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아니 폭동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너무 심각한 인식 수준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법원을 상대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었어요. 초유의 사태죠. 군사 정권 때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투입되고 막 이랬던 그런 광주나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에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사일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이걸 진짜. 빙자해서 법원이 하고 싶었던 일인 저 부분까지 이제 껴넣는 건 약간 좀 집요한 측면이 있네요. 이거를 여기 백서에다 넣는데 여기다가 너무- 집어넣었어. 폭동 사건에다가. 이거 스스로 권위를 없앤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축구 선수가 심판을 때렸어. 그럼 무조건 퇴장이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1분 징계 또는 뭐 그 옐로 카드 잠시 줬다가 뭐 구두 경고했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심판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심판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유력 정치인이시니까 방금 이 백서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도 있지만 이 사안은 그것과 완전히 별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엄정한 자세와 태도로 이 사안을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16가지 의혹에 대해 180일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를 총 3차례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7월 2일에 수사를 시작해서 8월 29일에 김건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 최근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봉관, 서성빈, 이배용한테 각종 금품을 수수하고 자리를 좀 매관매직 의혹을 포착해가지고 또 기소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선물을 받고 그 당대표 시킨 거 아니냐,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건희 특검이 토탈 20명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 66명 기소했고 이제는 뭐 공소유지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겠고요. 네.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이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그러려고 모셨죠.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결론을 바꿨어요. 네, 특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특검 차원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왜 잘못했고 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도 수사가 돼서 이유가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막판에 잠깐 하려고 했던 막판에 거예요. 잠깐 하려고 예, 했죠. 예, 그래서 하려고. 초기에 이 특검이 뜰 때 걱정했던 게 검사들을 파견받아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보니 네. 결국은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거였는데 예.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워.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미국 사례들 때 1972년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닉슨이 도청한 것도 잘못이지만 문제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CIA라든가 FBI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거짓말로서 뭉개면서 국가 조직을 붕괴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민주기 특검에게 살짝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뇌물죄라든가 아주 뭐 선정적인 건 많이 나옵니다만은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못 파헤쳤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검찰이란 수단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했었던 건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굉장히 핵심 간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믿는 뒷배 즉 검찰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밝히고 넘어간다. 이거 굉장히 웃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조금 나중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막판에 잠깐 우리도 좀 하긴 했잖아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었어. 근데 결국은 뭐 핵심 관련자들 한 명도 소환 못했는데 그렇죠. 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막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그동안 저기 근데 나왔던 게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를 수사하던 수사 라인들을 윤석열이 안가로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왔고요. 네, 김한방 씨. 맞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김한방. 이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이후에 진전은 없냐 이거예요. 왜 없냐고. 네, 그게 이상한 그것 거죠. 때문에 특검이 출범한 거야. 맞아요. 검찰로는 못 믿겠다라고 해서 특검이 출범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성과를 못 낸 거예요, 사실은. 뭐 그리고 단일 사건을 따지면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중간에 끝난 셈이죠. 네. 도이치모터스보다 더 큰 삼부토건 어떻게 된 삼부토건. 겁니까? 네. 이거 관심 좀 떨어지면 이원석, 이창수 이런 애들은 특검 그냥 출석 안 하고 끝나버렸으니까 네. 그냥 수사 제대로 안 받고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관으로 또 펄펄 날아다니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근데 이게 2차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또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로 특검을 꾸려도 파견받은 검사들이 또 이렇게 하면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질은 못 파헤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라도 막으려면 보안수사권 또 검찰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청이라도 없애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국수본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공수처를 규모를 확대하고 해서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이 공소시효 이내라도 단죄를 하려면 일단 검찰청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거 이대로 가서 보안수사권 가진 채로 검찰이 또 여전히 살아남죠? 영원히 못 파헤칩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남기려고 엄청나게 애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나오는 보도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의심하는 바로는 이 검찰에 대한 그 수사가 제대로 안 진행됐던 부분의 핵심은 자기 조직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가 1차적인 목표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캐다 보니까 온갖 엉망이 됐던 그런
과거 수사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은 보안 수사권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선에서 좀 멈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조금 어지럽죠? 제가 이제 사실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인터뷰를 좀 하나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문자를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당을 앞세우는 결정이 있길 기대합니다. 아니죠. 중량감이 있고 유력한 정치인이라면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길을 좀 만들어 주셔야죠. 한번 지금 세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진짜. 민주당 이러다가 흔들흔들합니다. 진짜. 내가 좀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 목소리를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내란을 종식해야 되고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중차대한 그렇습니다. 역할과 정말, 책임을 네. 지고 있는 당이에요. 네. 이 무게감을 느끼는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네.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발언해 주시는 분도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진짜 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에는 차지 않네요. 아니 진짜 민주당 이거 너무 큰 악재야. 그거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 JRP님. 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 사실 계속 나와 계속. 오늘 저희가 못한 보도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맨날 이것만 다루면 다른 걸 못 다뤄요.